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117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117분간 가진 대화의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튜디오는 시작부터 국민 대표로 참석한 300명 패널들의 질문 열기로 아주 뜨거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소탈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국민 패널들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고요. 문 대통령은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면서 현안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놨는데요.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시나리오 없는 파격적인 방식이 오히려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질문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문 대통령은 방송이 끝난 후에 이 산더미처럼 쌓인 16,000여 장의 질문지를 챙겨가며 향후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풀어야 할 숙제 하나가 문 대통령 앞에 놓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건데요. 제1야당의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감행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른 만큼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야당과의 협치는 또 어떻게 풀어갈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뜨거웠던 117분이었습니다. 다양한 평가와 얘기도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두 분께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한 줄로만 요약을 하자면 살아있는 민생의 현장 그 자체였다. 저는 그렇게 어제 봤습니다. 네, 이경수 부대변인은요? 탁현민이 필요해. 네. 네,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박상혁 변호사께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는데요. 그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도 있고 굉장히 또 정지되지 않은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듣고자 어제 주제 자체도 국민에게 듣는다였고 네. 듣고자 했던 것은 그렇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은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 그 가운데서는 어제 소상공인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고 다문화, 세터민들 이런 목소리들까지 다 아우르는 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어떤 형식을 정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를 정한 자체도 아마 그 방송국을 통해서 정했다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개입을 하거나 네.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하면서 또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조국 장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너무 과잉 보도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국민들이 절박해하고 아쉬워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은 그러한 것들, 부동산의 문제들, 소상공인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 현장 자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네. 탁현민이 필요하다. 예. 어떤 이유일까요? 그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이번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자기 같으면은 이런 행사 기획 안 했겠다. 라는 그 말을 네. 어저께 절실하게 왜 탁현민 행정관이 저 얘기를 했을까라는 걸 좀 느끼게 됐는데요. 첫째 이제 우리 속담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어저께 타운홀 미팅은 뚝배기도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았고 장맛은 더 없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조선시대에 무슨 신문고를 현대판으로 보는 느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나오신 이제 국민 그 패널들이 전부 자기의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대통령님을 모셔가지고 그 귀한 117분의 시간에다가 더군다나 대부분의 방송은 그걸 다 생방송 중계했단 말이죠. 예.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자기의 하소연을 하러 그 117분을 대통령님의 귀한 시간을 과연 허비했을까? 차라리 좀 엄선된 소수라도
약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소수 패널을 정해놓고 하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관훈 토론회 정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훨씬 더 국민들한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국정의 핵심이 무엇이고 앞으로 국정 이제 임기 반을 지나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진솔하게 밝힐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마치 도떼기 시장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내는 바람에 상당히 보는 국민들이 좀 실망을 많이 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탁현민 행장관 같았으면 어떻게 이 행사 기획했을까 하는 굉장히 궁금함 속에서 탁현민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근데 딱 됩니다. 한편으로 또 너무 기획되고 잘 또 정돈되었으면 또 아마 야당에서는 이건 네. 뭐 쇼다 네. 이런 평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기 얘기만 했다, 자기 민원성 얘기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목소리 자체가 나 뭐 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네. 정말 하나하나가 그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란 말이죠. 뭐 성소수자, 다문화, 세터민 이런 게 자기 해달라는 얘기 아니라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함의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 그가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가 광장의 분열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도 보여줬는데요. 여기 관련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사과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 10월에 이미 송구하다라는 표현은 썼는데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이 나오자 몸을 또 한 번 낮췄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한테 어떤 본인의 어떤 인사 문제의 실패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시는 것은 저런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정말 그 부분 좋았는데 이제 아쉬운 게 여기에 있어요. 예. 그러면 사과를 하셨는데 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혹시 캠코더 위주의 인사는 없었는지 네. 그 부분을 제가 앞으로 좀 잘 살펴보겠다.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 시스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대충 넘어간 것은 없었는지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증을 철저하게 시스템 갖추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정말 100점짜리 사과가 아니었겠나. 네. 근데 어떻게 그냥 사과하시는 것을 끝쳐가지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과하시는 건 참 좋은데 과연 앞으로 뭘 하실 것이지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남은 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특히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에 그 멘트를 통해서도 들어봤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그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의 방향과 원칙, 그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를 통한 제도의 개혁, 뭐 법을 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혁과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 검찰의 관행과 이 수사의 어떤 방향성, 수사의 방향성이라보다는 어떤 관행적인 그런 기풍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즉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스스로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예전에 참여정부 때처럼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모습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찰도 검찰 개혁의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예. 신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검찰 개혁에 좀 매진해달라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거나 좀 곡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 공수처 문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도 이제 그 117번 쭉 같이 했는데 야당 탄압의 도구는 아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그런데
야당 탄압의 도구가 아니라는 이제 그게 야당을 직접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갖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라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이 아닌 조직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네.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야당이 주장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그냥 야당 탄압의 도구는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네. 국민들 알고 오해의 수단이 있다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오해의 있다. 이제 예. 좀 있다 이제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것과 연결돼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이 조금 의문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석열 총장 이름을 직접 거명한 건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전에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반부패 정책 협의회 때도 윤석열 총장 이름을 직접 거론을 했었거든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 검찰 내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대통령께서 조금 이렇게 정치인이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은 왜 그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을 불러가지고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직접 주문을 왜 하셨으며 차라리 윤 총장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나온 검찰 개혁의 내용 중에서 그때마다 모든 사안에 수사할 때마다 법무부에게다 보고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예속이 독립에 거꾸로 예속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제가 국민 패널이었다면 아마 이 점을 한번 물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호수 차관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불렀으면 바로 수사 지시를 했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당연히 비판을 받았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무부 차관을 부른 것은 그 제도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네. 어제 또 강조도 하셨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함께 문민의 통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의미가 어떠신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민적으로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강조하려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시 한번 검찰 내부의 신뢰와 개혁의 동참 이런 것들을 주문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발언 관련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양한 현안 중에 역시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경제 분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죠.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특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느냐, 설립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사실 정부의 성패를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차별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것을 잡을 수가 없는 사안인데 왜냐하면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장인 것을 시장의 기능에 맡기되 거기에 혹시 반칙이라든지 혹은 지나치 과외라든지 이런 거를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예 집값 자체를 갖다가 낮추겠다고 하는 이 시장 개입 자체가 네. 사실은 이 정부의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역대 정부에선 전부 다 이 부동산을 왜 가격을 못 잡았느냐? 바로 경기 부양 정책을 썼다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데가 아니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5, 2006년이거든요. 네. 이때 대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에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대통령께서는 아마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진솔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는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가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자. 그래서 점차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바꿔나갈 때 자연스럽게 잡힌다. 혹시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역대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다라는 강한 어조로 피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좀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같이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들은 예를 들면 그 최경환 장관이 기재부 장관으로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접근하겠다라는 저는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아주 뭐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글로벌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 부동산 폭등은 전 세계적인 그 저금리 기조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때문에 이런 유혹이 오더라도 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좀 저는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부분적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값이 뭐 그게 정말 거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이에 대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단호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다는 측면에서 어제 좀 발언의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야당과의 소통은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조금 전부터 단식 투쟁,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속보 나온 거 보고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야당 대표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게 옳으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나서 야당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적 입장을 보면은 예. 괜히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아, 대통령님의 인식이 너무 좀 아니하다. 그리고 과거 탓하고 국회 탓하고 전 정부 탓하고 남의 탓으로만 가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들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과연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당장 지소미아 문제,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 미국과 일본 외교 문제 전부 다 어렵고 그다음에 대북 문제도 조금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미사일은 실험 발사하고 그러니까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전부 다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먼저 대통령님께 제안을 했거든요. 영수회담을 한번 해주십사. 근데 거절당했어요. 네. 거절당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어쩌면은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소미아 철회에 대한 파기 그리고 공수처법 포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 이 세 가지 항을 철회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단식에 들어가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글쎄 이 명분들이 사실 국회에서의 지금 협의 과정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깜짝 단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좀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21세기형 정치인이 해선 안 될 세 가지 삭발, 네. 단식, 사퇴 중에 이제 두 가지 했으니 뭐 곧 사퇴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또 홍준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뭐 영수회담 얘기를 하셨는데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치밀하게 여러 가지 지금 그 서로 간에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사전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오늘 그렇게 단식에 들어간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갑자기 삭발한 이유는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그때 그 위기 상황에 몰리니까 했던 거고 예. 이번에도 그 박찬주 대장 영입권 그다음에 그 김세현 의원 연의 사퇴 정도 혁신 문제 그다음에 황교안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문제도 풀리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결국 계속 문제가 당내에서 꼬이고
정치하기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꾸 좀 뛰쳐나가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8개월 정치 생활한 야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이거 아마 우리 이 교수님들 기억하실 텐데 계속 욕이 나오는데요. 이 말 항상 그때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민주당도 당장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평가절하하고 있어서 이재정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은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빗 당식 등 이것만 경험한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입니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면 20대 국회의 남은 성과를 위해 협조하십시오. 저희도 정가에서는 흔히들 삭발의 정치학, 또 단식의 정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입문한 지 9달가량이 된 황교안 대표가 이 두 가지를 섭렵하는 상황은 과거에는 별로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전국을 어떻게 이 또 단식 이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여야 모두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총선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점도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시장을 나가 보시면은 실제 국민들을 만나 보시면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줄 방법이 없다는 게 이게 한계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상황은 지금 우리 국민 그러니까 정치권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국민들은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뭐 역대 어느 정부에서 보다 지금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 그러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전쟁의 위협은 오히려 역대 정부에서는 소리만 왕왕댔지 실제로 보여진 게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뭐 아침에 눈 뜨면 굿모닝 미사일 해가지고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있는 이 상황을 과연 정부와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당장 지소미아 파기가 어저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그 원인은 일본 제공 맞습니다. 제공했죠. 하지만 일본이 제공했다 그래가지고 지소미아가 갖고 있는 어떤 국제 정치학의 그 역할, 그다음에 거기에 담겨 있는 함의 이런 것들을 과연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걱정을 하나도 해소가 안 됐어요. 아마 어저께 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대화하실 때 그런 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도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단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단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이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이 단식의 이걸 지소미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이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그 경제 보복을 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해야 될 대상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을 향해서 경제무역 철회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을 하는 게 야당 대표의 책임이지 지금 지소미아 문제가 과연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여권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소미아 파기 문제의 원인 제공은 일본이 했기 때문에 사실 항의는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아베 정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뭐 동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이 갖고 있었던 그 경제 보복 문제를 우리도 경제 보복 문제로 가야 되는데 안보 문제로 이걸 풀었어요. 물론 일본이 그 빌미를 준 건 맞죠. 불화수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어떤 뭐 전략 물자 빠져나간 뭐 징후가 있다라고 건드린 건데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문제를 단순하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마치 죽창가를 부르듯이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부의 역할이 맞느냐 하는 이 문제를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다급한 건 뭐냐면은 이 지소미아 문제가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의 정보 보호 교류 이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 지금 방위비 협정 있기 전에 수없이 많은 미국의 그 고위층에서 와가지고 지소미아 저기 다 제거하라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방위비 문제 및 향후에 한미 동맹의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버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죠. 네. 네. 저희가 뭐 혹시 더 지소미아 예.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소미아가 뭐 좀 아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오랫동안 뭐 아주 수십 년간 있었던 문제처럼 얘기하시는데 지소미아가 체결된 게 불과 2, 3년 전의 네. 문제입니다. 안 됐죠.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위비 문제하고 또 지소미아 문제를 엮는 게 또 나경원 대표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우리나라에 5배를 요구했지만 일본에도 4배를 요구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즉 방위비 분담 문제는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결국 지소미아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소미아 지금 방위비 분담금 안보 문제로 흘렀는데 다시 좀 정치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는데 단식은 원래 시작하기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앞으로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 향후에 다가올 수 있는 파장되는 파급력,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한 어떤 플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이질 않은 게 황교안 대표는 걱정이죠. 죽기를 각오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참 뭐 너무- 필사즉생의 예. 그 각오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정치거든요. 예.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황교안 대표, 야당 대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건 대통령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과연 논의 대상에서,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야당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협상 자체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투쟁의 수위를 좀 올리려면 단계도 있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고 그래야 또 이렇게 뒤에 출구 전략도 있는 게 예전에 이제 흔히 말했던 YS나 DJ처럼 이 정치 구단들이 해 오셨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그런 것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깝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금 선거법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완전 줄이자, 아예 없애자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결코 협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 안들을 가지고 좀 긴밀하게 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대화의 여지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상태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대표마저 이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상황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임기도 다가와 있고 또 오늘은 이제 미국을 지금 방미하는 상황에서 예. 굉장히 지금 예산 문제라든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국회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자유한국당에게는 또 시사하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청년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년들의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그 말들을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인 보수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보수다
라고 칭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병 갑질 논란이 있는 박찬주 영입과 같은 계속해서 청년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당의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 참석한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상당히 직설적이고 솔직한 발언들, 황교안 대표는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프겠죠. 아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결국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거든요. 청년들이 말하는 저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감수성이에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감수성 부족이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문제예요. 거꾸로. 네. 오히려 운동권만 잔뜩 갖다 놔 저기 몰려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유한국당 거꾸로 법률가 출신들만 잔뜩 갖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리, 원칙, 조물만 따지는, 다시 말해서 풍부한 정치는 글자도 상상력의 게임인데 상상력이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감수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네. 청년들이 말하는 건 감수성이 부족이라는 저걸 뼈저리 있게 황교안 대표는 아마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듯이 뭐 청년들한테 무슨 뭐 저기 수당 준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준다 이게 아니고 네. 진심으로 앞으로 21세기 미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먹을 것이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개념은 뭐고 대안은 무엇인지 그걸 제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청년들의 감수성 예를 들어가지고 평일날 2시에 부르는 회의를 건, 잡는 예. 거는 이거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청년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세심한 것까지도 좀 살펴봐라 하는 그러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언론의 어떤 그 질문과 지적보다도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저런 청년들의 목소리들이. 예, 뭐 황교안 대표 자체가 아까 뭐 교수님도 동의하시는데 예, 일찍 검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런 생활들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정치에 입문하시고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너무나 획일적인 검사 출신이나 또는 관료 출신들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이런 네.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의 아픔을 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비전이나 정책이 좀 나오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전에 얘기하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것을 풀어갖고 돌아올지 초당적 외교를 얘기는 했지만 돌아오는 귀국길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동맹에 관한 문제인데 동맹 중에서 강대국하고 약소국하고 맺은 비대칭 동맹이거든요. 비대칭 동맹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은 자율성, 국가의 자율성하고 안보를 서로 교환하는 교환동맹 모델 형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미국하는 강대국한테 우리는 안보를 담보를 받고 그 대신 우리의 국가 자율성을 좀 양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EU하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용을 보면은 총액 개념이 아니라 항목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게 총액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총액에서 뭐 10억 달러 내놔라, 50억 달러 내놔라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쭉 나눠가지고 적어도 뭐 미국에서 요구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 자산 전개 비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디까지를 우리가 부담하겠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목을 따져 들어가면은 방위비 협상에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네. 이 점을 여야 대표들이 정확히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가서 이제 제가 보니까 대충 뭐 찰스 그레슬리 상원 EBC 의장이라든지 뭐 제임스 클라이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관료로는 스티븐 비건 뭐 국무부 북핵 대표 대북정책 특별대표. 뭐 이분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얘기인데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한국 사정만 그대로 그냥 읍소로 해서는 이게 되는 게 네.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어떤 방위비는 총액 개념인데 이 총액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항목별로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좀 도와달라. 예. 이렇게 협상 전략을 가지고 갔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이 협상 전략 플러스 사실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들끼리도 어쨌든 구체적인 아는 합의가 된 게 아니거든요. 성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한 목소리로 뭐 이렇게 방미를 해서 미국 여러 가지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한미 동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 동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마치 용병을 파견하듯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예. 정말 어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좀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미국 대사가 한국 의회 지도자들을 관저로 불러서 특히 어제 이혜훈 의원이 예. 아주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네.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 정말 생생하게 전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이렇게 한 목소리 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이 교수님 말처럼 굉장히 항목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는 그 수석 대표를 기재부의 출신 관료를 임명한 것도 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더 철학적인 것까지 잘 미국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